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임플란트입니다. 되게 큰 수술이다 라고 생각해서 겁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구멍만 뚫고 안에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이 매식체를 넣어주는 거, 이게 임플란트 수술인데, 사실 환자분들은 이게 임플란트 심고 나서는 많이 아프다, 붓는다 이런 말씀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200분 심으시면 한 3, 4분 정도? 이렇게 통증이 심하다던가 많이 붓는 수식은 아니에요. 수술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나서 뼈 이식을 한다던가, 제 잇몸이 너무 얇아서 잇몸 이식 수술을 한다던가, 이래서 연조직을 많이 건드리면은 그게 많이 붓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정보가 진짜 많아요. 환자분들이 듣고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맞는 말도 많고 틀린 말도 많은데,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뼈에 집어넣는 이 매식체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가 15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정말 많은 컨셉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매식체 표면 처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디자인이 어떻게 되느냐도 우리나라 회사들도 디자인을 진짜 많이 바꿨어요. 환자 입에 집어넣다가 뼈 다 녹아내려가지고 임플란트를 던져서 맞아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산 임플란트가 나온 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갔는데, 그동안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심으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우리나라처럼 임플란트 많이 심는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의사들이 숙련도도 높아지고 데이터가 정말 많이 쌓였거든요. 이제 천하통일이 된 거지, 하나로. 그게 SLA 표면이라는 건데, 임플란트 중에는 최고 좋은 표면 처리구나 라고 이걸로 거의 대부분의 임플란트 회사들은 다 갔어요. 근데 이 표면 처리의 단점이 뭐였냐면은 친수성이 떨어진다는 거. 이 피나 아니면 물 같은 게 임플란트 표면에 닿았을 때 피를 쭉 빨아들이든가 아니면은 수분을 쭉 빨아들이면은, 당연히 임플란트가 뼈에 붙을 때 피가 딸려 들어와야지 이제 세포들이 딸려오는 거니까 빨리 붙어요, 단단하게 붙고. 근데 골 융합도가 높아지는데, 이 표면이 골 융합도가 정말 잘 붙는데 친수성이 떨어지니까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것도 이제 점점 표면 처리가 좋아져서 임플란트는 웬만하면 다 붙는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 붙느냐 안 붙느냐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는 시대는 지난 거지. 이제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러면 이 꽂혀 있는 나사에 힘을 어떻게 얘가 버티는 방향으로 임플란트가 심겼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이걸 얼마나 이쁘게 잇몸을 붙이느냐, 이것도 술차 탓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임플란트를 심는지 간에 얼마나 빨리 붙냐는 좀 달라요. 한국 사람들 진짜로 성격 급해요. 2달 있다가 이가 왜 안 들어가냐. 근데 사실 자기 뼈에 심어놓은 임플란트는 2달이면 충분히 붙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뼈를 만들어 놓은데 이게 자기 뼈로 바뀌면서 임플란트랑 붙어줘야 되는데, 자기 뼈로 바뀌는 과정은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뼈가 잘 만들어지게 환경만 만들어줄 뿐이지. 근데 환자분이 막 이거를 뼈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이걸 막 썼어. 그러면 임플란트가 이만큼이라도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파골세포가 막 달라붙어. 그러니까 뼈를 녹이는 세포들이 달라붙는 거야. 살짝 움직이는 순간 리셋! 완전히 처음부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때는. 그러면은 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오래 걸리느냐, 짧게 끝나느냐, 아니면은 심었을 때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 심고 나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서는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사실 숫자 손이 좀 많이 좌우를 해요. 찢어지는 부분만 뼈가 녹거든. 그러면은 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얼마나 빨리 끝나냐, 사실 숫자에 손이 좀 많이 좌우를 해요. 잇몸이 이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얼마나 단축시켜 주느냐, 사실 이건 숫자거든요. 요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최소 70이다, 진짜 무작위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사실 대세라고 봐요. 잇몸을 조금 건드려주면 상처가 조그맣게 났고 잇몸이 이쁘게 금방 아물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지느냐, 이건 이제 숫자 탓이지. 임플란트 위치가 달라지면 모양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하냐, 심는 거 다 붙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잘 심느냐. 의사들이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심어야 될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DT를 찍고 스캔을 하고, 요새 스캐너는 입만 스캔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스캔해요. 얼굴 스캔하는 거 뭐냐면은 웃었을 때 이게 모양이 어디에 가 있는지까지도 이제 우리가 막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컨디션이 안 좋든, 아니면은 위생사가 누가 와갖고 뭐 어시스트 잘못했든, 뻗을 때 막 이상하게 뻗을떴던 이런 과정에 대해서 되게 레퍼런스가 딱 잡혀 있으니까 균일한 결과물이 나와요. 이 많이 씹어본 사람들이 결과 예측도 당연히 잘하죠. 그러니까 사실 숫자가 중요하긴 해요. 임플란트의 이제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찢어짐이 되게 요새 이슈가 됐거든요. 임플란트가 찢어지면 어떻게 해? 그 빼내기도 힘들어요. 찢어지는 부분만 뼈가 높거든. 그럼 여기 잘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빼내기 진짜 어려워. 안 찢어지면 차라리 돌 빼는 것도 편해요. 그래서 요새 뭐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제 임플란트 이 바깥쪽 여기 이 두께 이거를 이제 두껍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보다 임플란트를 개수를 더 조금 심어도 잘 버틸 수 있게 하려고. 여기 임플란트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 뼈 안에 들어가는 박혀있는 부분, 그 위에 이게 어버트먼트라는 거예요. 이게 기성으로 하는 어버트먼트를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뼈의 모양이 교합 앞 받는 거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심어라 했어요. 그 임플란트가 이렇게 똑바로 심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버트먼트가 그때는 이제 기성으로 써도 됐지. 똑바로 심겼으니까 이렇게. 근데 요새는 뼈 안에 묻어줘라요. 그러면은 어금니는 장이 이렇게 심겨. 앞니는 다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니는 이렇게 심어야 돼.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뼈를 뚫고 나가거든. 심어져 있는 방향이 일자로 가니까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보철물을 넣을 때 이게 앞니가 다 튀어나오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여기 다 갈아야 한단 말이에요. 다 갈아서 만들면 이게 작아져. 그럼 잘 빠져요. 되게 맞으니까 깔끔하게 나오질 않아요. 잇몸 형태랑 달라. 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이걸 이제 커스텀을 많이 쓰는 거죠. 잇몸 모양과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맞춰서 보철물이 가장 이쁘게 나오는 그런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버트먼트는 그럼 어떻게 만들겠어요? 당연히 이 머리통 나올 거 디자인을 만들어서 디자인 나오는 거에 맞춰서 이제 커스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뭘로 만드느냐? 지르코니아라는 제품 걸로 만들죠. 요새는 많이 PFM이라는 걸 잘 안 만들고 금속 들어가 있는 거를 한 번에 되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맞지 당연히.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커스텀을 만들어서 그럼 이거 또 본을 떠야 돼. 그리고 이제 기공실에서 다시 이제 금속하고 사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갖고 와요. 그러면은 애써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모양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보철물이 이상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PFM을 잘 안 쓰지. 점점 그 지르코니아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지르코니아도 기계를 이용해서 밀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를 만들려면은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거 새로 뭐 부셔졌는데 만들어야 되네? 그럼 그냥 뽑아오면 돼요, 그냥. 근데 사람 손으로 만든 거는 한 번 망가지면 끝이지. 리셋! 완전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걸 더 선호하지. 장비가 비싸서 그렇죠. 근데 이걸로 가야 돼. 사실 이걸 가는 게 맞아요. 나중에 적합도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게 밀링을 했을 때 적합도가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사람 손으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서 만드는 게 더 잘 맞았었거든. 근데 요새는 장비가 너무 좋아져. 역시 그냥 현질이 최고야. 현질이 최고야. 그냥 돈을 비싼 거 사면은 다 좋아. 정말 좋아. 이 스캐너도 비싼 스캐너가 싼 스캐너랑 차이가 차원이 달라요. 장비병 걸려갖고 내가 아주 그냥. 그래서 이 임플란트라는 거는 여기저기서 얘기할 때 왜 이거를 씁니까? 왜 저걸 씁니까? 이게 더 안 깨집니다. 당연히 안 깨지죠. 이게 훨씬 단단하거든요. 인공 다이아몬드라서. 안 깨지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디자인을 한 거에 대한 연속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디자인 한 거를 내가 조금 바꾸고 싶어. 원래 디자인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지르코니아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디자인이나 텍스처, 두께, 뭐 라인 이런 거 따지면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비슷해. 비싼 임플란트보다는 내가 선호하는, 출자가 선호하는 임플란트. 사실 나는 이 덴티라는 제품하고 디오 제품을 제일 많이 쓰는데, 이 덴티 제품은 이 디자인이 진짜 한 15년, 20년 거의 크게 안 변했어요. 그만큼 데이터가 쌓여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한 2만 개 가까이 심었는데 이게 한 10년 전에 심었던 것도 찢어진 게 거의 없어요. 안 찢어져 잘. 왜냐면 이게 임플란트 디자인이 좀 두껍게 나오고 그 우리 천하통일 됐다는 그 표면 처리 이 회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게 만약에 임플란트가 좀 덜 붙거나 뼈가 녹아도 이게 폭탄을 안 만들더라고. 그 폭탄이라는 얘기는 임플란트가 뼈에서 떨어지면은 주변에 있는 뼈를 싹 다 잡아먹으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이만한 게 빠졌으면은 뼈는 이만큼 올라가. 진짜. 그러면 다시 심기도 어렵고 이거 재생하는데도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얘는 좀 그렇게 좀 덜하더라고. 그리고 이 임플란트는 뜯어서 봤을 때 이 맨 위에 이거 보면은 이게 스무스 서페이스라고 그래갖고 이 위에 이렇게 매끈한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티타늄이야. 그냥 이 부분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 안 찢어져요. 두꺼워가지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이 위까지 뼈가 올라가잖아요. 안 빠져. 그리고 이건 스무스 서페이스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매끈매끈한 데는 여기는 이제 세균이 잘 못 살아. 이 모양이랑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많이 쓰는 5.0 10mm짜리. 이거 박는 거라니까. 이따만 거 박는 게 아니에요. 요거 박는 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 심을 때 내가 위치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깊이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 그리고 딴 거 한 개는 뭐냐? 이거 UV 처리되는 거. 이게 임플란트도 만들어진 지 오래되면은 표면에 때가 껴요. 표면에 때가 끼면은 일단은 친수성이 떨어지고 물이나 피를 잘 못 끌어당겨. 이게 골하고 융합되는 속도도 속도지만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져.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피를 빨아들이니까. 피를 쭉 빨아들이면은 신기하게 뼈가 생겨요. 뼈이식 안에도 뼈가 생겨. 그러니까 찜었을 때 빡빡하게 생겼다. 대부분 그냥 한 달 안 걸려. 한 4주면 다 붙더라고. 그래서 이걸 많이 써요. 요새는 출자도 환자한테 심어놓고 이게 붙을까 안 붙을까, 이 염증이 생긴가 안 생길까 이거 고민하면 스트레스 받거든. 잠도 못 자요. 집에 가면은 발 씻고 푹 자야지. 심어놓고 붙는다고 생각하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비싼 임플란트라고 좋냐, 비슷비슷하다, 조금의 차이는 있다. 사실 요새는 그것도 대동소이하다. 얼마나 잘 씻는 사람한테 심냐가 중요해. 오히려 차라리 요즘은 비싼 임플란트보다는 잘 씻는 사람 찾아가세요. 안녕. 그거는 왜냐, 안녕하세요, 김도균 원장입니다. 자, 임플란트가 어떻게 가격이 결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에 많이 심으니까 임플란트 수가는 점점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지금은 뭐 100만원 이상 받는 데는 거의 없고,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수가가 원래 120이에요. 임플란트 수가를 정해지는 거는 사실 어떤 매식체를 심느냐, 이거하고 어떤 머리를 올리느냐, 이거에 갖고도 이제 좀 비용을 좀 차별하는 병원도 있고, 환자분들이 비용상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해달라 그러면 비용이 조금 더 싸지는 거고, 왜냐면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하고 이 기성 어버트먼트 가격 차이도 있고, PFM이라고 이게 아니면 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드는 거하고 이 지르코니아로 만드는 것도 가격 차이가 있고 이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또 비용의 차이를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이 뼈이식 들어가는 거지. 그게 뼈이식 한다는 게 술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아주 간단한 뼈이식, 진짜 뼈에 그냥 볼륨감만 넣어준다 이러면은 굳이 그거 비싼 돈 줘가면서 할 필요 없지. 원래 임플란트 주변에 여기 1mm씩 뼈가 있어야 되거든, 이상적으로는. 이 뼈 이식하는 거는 이식제가 자기 뼈를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뼈 이식에는 보통 합성골을 많이 써요. 합성골은 뭐냐면은 인공뼈예요. 인공뼈를 넣어주니까, 인공뼈 넣어주는 거는 심고 그냥 주변에다가 꼭꼭꼭 이렇게 다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수식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건 뼈 이식 그렇게 많이 비용 받지도 않아요, 요새 병원들은. 근데 진짜로 뼈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때는 합성골을 잘 안 써요. 그때는 동종골이나 이종골 같은 이렇게 소뼈나 돼지뼈, 이거를 이제 골 이식제로 만들지. 근데 그걸로 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그때부터는 뼈 이식제 단가 확 올라가요. 이것도 이만한 거 하나에 10몇만 원씩 해요. 비싸. 그리고 하는 것도 비싸요. 수식도 오래 걸리고. 뼈 이식 하나 하는데 내가 치과에서 35만 원을 받았다, 그 생각해보면 그 35만 원의 재료값이 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상악동 이식술 이라는 게 있어요. 뼈가
코 옆에 원래 사람 머리통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고 이 뼈를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빈 공간에 뼈를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위에 쪽을. 이거는 상악동 막을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밑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옆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새는 또 잘 옆에서 접근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왜냐면은 옆에서 접근하려면은 뼈를 이식하려면은 이만큼 구멍을 뚫어야 돼요. 코 옆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공기주머니를 막을 슥슥슥슥 위로 올린 다음에 뼈를 막 때려놓고 거기다 샤페막을 딱 대고 그 다음에 딱 꼬매는 거지. 뼈를 만들어주라고. 이것도 자기 뼈가 나중에 형성되라고. 요즘은 바닥에서부터 뼈 이식이 들어가요. 위로 올리는 방식이 옛날하고 달라요. 밑에서부터 접근하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술식이 생겼어요. 이것도 이제 어쨌든 비용이 좀 더 들죠. 그러면 사실 수술이라는 거는 많이 심어보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심어봐야 할 거 아니야. 사실 임플란트 가격이라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은 싸면 쌀수록 좋은 거야. 왜냐면은 주변에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가격도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얼마나 잘 오래 쓰냐도 중요한 거기도 하고, 임플란트에서 병원을 정할 때는 수가만큼도 중요한 거는 이제 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한테 심냐, 그리고 그 원장님이 믿을만 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원장님이 내 임플란트 심어놓고 안 도망가냐. 임플란트를 정말 싼 가격으로 막 15개를 막 다 때려 박아놨네? 3년 있다 다 망가졌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뼈가 녹았으니까, 원래 심었을 때보다. 그때는 돈이 더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임플란트 수술할 때 재수술이 더 어려워요. 이게 의사하고 환자하고 관계는 이게 그 돈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돈도 주고받는 거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가 필요한 거지. 이 사람한테 내가 아픈 일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를 신경 써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가격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의사를 먼저 보고 두 번째 가격만.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싸게 해줬습니다. 이거만 생각하시면 안 돼. 요즘에는 어떤 임플란트 심냐고 물어봐요. 근데 환자분들 어떤 뼈를 넣느냐고 물어보진 않아. 이것도 중요하거든. 어떤 뼈를 넣는지가. 이 뼈 가격도 천차만별이거든. 그러니까 뼈 이식을 했어요. 어떤 뼈를 넣는지도 좀 물어봐줘요. 난 비싼 거 넣어주니까. 이게 임플란트 내가 심어놨으면 이걸 잘 쓰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망가지는 거 먹으면 돈 안 받고 그냥 해줘야지. 내가 해놓은 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환자분들이 어떤 임플란트 심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보통 이렇게 정품이나 뭐 하면 이게 보증서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임플란트 심어야 알아야지. 혹시나 만약에 이사를 간다든가 멀리 가서 그쪽 병원 가면은 어떤 게 썼는지 알아야지 그걸 AS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병원에서 줄 거예요. 웬만하면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튼 임플란트 안 무섭게 잘 심으시고 오래오래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산 임플란트와 외산 임플란트의 종류. 우선 임플란트는 크게 국산과 외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외산 임플란트로는 스투라움안과 브레네막을 꼽을 수 있고,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제조하는 국산 임플란트로는 덴티움, 디오, 오스템, 메가젠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표 브랜드 이외에도 약 100여 개나 되는 임플란트 제조사가 있습니다. 지역이나 치과마다 다르지만 임플란트 수술을 알아보기 위해 치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면 외산 임플란트가 국산 임플란트보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산 임플란트가 국산 임플란트보다 고가인 이유는 국산 임플란트에 비해 일찍 개발되어 그만큼 많은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정성의 정도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임플란트도 동일 기간을 기준으로 외산과 비교했을 때 안정성이나 수술의 성공률에 있어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국내 임플란트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기술력과 안정성을 입증하여 많은 나라에 활발하게 수출 중에 있습니다. 임플란트 제조사에 따른 가격 차이. 국내 임플란트 중에는 압도적으로 한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고, 또 그만큼 치료 수가 또한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브랜드의 기술력과 우수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들의 선호도입니다. 선호도가 적은 브랜드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치과 의사들을 상대로
타사 브랜드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납품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는 게 보편적이며, 반대로 이미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의 경우 굳이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치 않아도 환자들이 찾으면 치과 의사들은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다양한 브랜드의 임플란트들이 있지만 이 제조사들의 기술력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며 그 수준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차이보다는 임플란트 자체가 혈액의 흡수성을 높이는 제품인지 광촉매 처리 여부 등과 같은 추가적인 후처리에 따라 제조 및 공급 가격 책정이 다르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임플란트 가격보다 중요한 것. 제3의 치아라 불려오는 임플란트 시술은 과거보다 대중화되며 비용이 많이 저렴해졌지만 대중화된 만큼 임플란트의 부작용 또한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임플란트는 정확한 위치에 오차 없이 시술이 된 경우라면 환자분의 관리에 따라 평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술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가격이라는 부담감에 가장 저렴한 치과만을 찾고 선택하여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며 향후 AS 부분이나 시술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그 이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임플란트의 종류나 가격보다는 결국 술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수술 결과는 좌우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중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더뉴 치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아우, 못하는 거 되게 많은데 수술하고 나면은 술, 담배를 못하게 하죠. 술, 담배는 사실 생각해보면 수술 안 해도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피가 나고 있을 때는 입을 뭘 빨면 안 돼. 왜냐면은 빨 때는 입안에 음압이 생기기 때문에 피가 멈춰야 되는데 피를 쪽쪽 빠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빨 때는 뭐 빨아먹는다던가 담배 필 때 쭉 빨잖아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피가 조금 더 오래 나요. 피 잘 멈추라고. 흡연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많이 피면은 말초 혈관의 수축을 일으켜가지고 피가 잘 안 돌게 되면은 피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렇게 피가 잘 돌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뼈도 재생도 잘 되고 임플란트가 빨리 잘 붙는데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피가 그 임플란트 심은 쪽으로 제대로 돌지를 못해가지고 임플란트가 뼈랑 안 붙어요. 구멍만 내고 임플란트를 딱 넣었을 때 그게 기계적으로 이제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뼈들이 와서 달라와서 붙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만약에 이물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뼈가 오히려 녹아버려서 담배 피는 건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죠. 술 안 드셔야 되는 거는 수술했으니까 당연히 안 드셔야지. 얼굴 퉁퉁 부을 텐데 얼굴 붓고 뭐 하지 말라고 술 못 드시게 하는 거고,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약을 먹잖아요. 항생제랑 진통제를 드셔야 되는데 그게 간대사란 말이야. 술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간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술 때문에 일도 하고 약 때문에 일도 해. 그래서 간이 망가지는 거야. 가끔 타이레놀 이런 거 진통제 좀 많이 드시고 술 드신 분들 급성 간부전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약 드시는 도중에는 특히나 더 술을 드시면 안 되고, 술을 드시면 당연히 염증 반응이 좀 세게 일어나니까 못 드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수술 주의사항 중 대부분이 피 빨리 멈추라는 건데, 운동하다던가 사우나 하게 되면은 피가 빨리 도니까 이 끝에 쪽, 말초 쪽으로 해서 피가 이제 좀 쭉쭉쭉 잘 나오는 거지. 피가 좀 덜 멈춰요. 그래서 과격한 운동이라든가 사우나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과격한 운동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과격한 운동, 마라톤, 산타기, 심장박동수 엄청 빨라지는 거, 되게 힘든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 사실 주변에 걷고 뭐 가볍게 뭐 런닝하고 이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 안 생겨요. 근데 진짜 빡세게, 그렇다고 뭐 임플란트 수술하고 격투기 하실 건 아니니까. 격투기 하면 안 되지. 맞으면 또 피나니까. 아까 전에 환자분한테 그 얘기도 했네. 임플란트 들떠졌으니까 격투기 하시지 말라고.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라고 하는데 자극적인 음식은 뭔 상관이 있을까요? 자극적인 음식은 상처 부위에 자극을 해요. 통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극적인 음식 드시지 말라고 그러지. 그리고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라고 하는데 침 뱉는 것도 사실 저거랑 똑같아요. 침을 뱉으려면 퇴 하잖아요. 퇴 하면서 입안에 음압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침은 삼키라 그래. 그래서 뱉으려고 하면은 계속 입에서 음압이 생겨갖고 피를 쪽쪽 뽑아내니까. 코를 풀지 말라는 거는 다 대부분 그 상악동 이식술을 했을 때
상악동 이식술 하면은 이 콧구멍하고 상악동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코풀라고 흥 하다 보면은 그 계란 껍데기 안에 있는 하얀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막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뼈랑 걷어낸다고. 그러니까 팔랑팔랑팔랑한 상태인데 갑자기 흥 하면서 압력이 확 늘어나면은 팔랑팔랑한 게 훅 밀려서 쭉 찢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못 찢어지게 하려고 상악동 이식술 해놓은 안쪽으로 뼈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코 풀던가 이러면 퍼질 수가 있으니까 상악동막이 찢어지던가 그래서 못하게 해요. 한 달 정도는. 그러니까 피랑 내가 이식해놓은 거랑 엉겨 붙어서 단단하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단단하게 하기 전이니까 외부 자극받으면 터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이상 요것만 꼭 지키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꼭 지키라고 하는 거는 한 3일 정도는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 술 먹지 말라는 건 사실 간 때문에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이렇게 약 드시고 나서 하루 정도는 간도 쉬어야 되니까 담배도 담배는 진짜 끊으라고 했는데 안 끊으시던데 수술하고 나가서 피우시던데 여지간하면 끊으라고 하시지 아이들이지. 그리고 코 푸는 것도 보통은 이제 한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2주 정도 되면 대부분 괜찮더라고요. 2주 정도까지는. 그리고 나는 저거 그 혈액순환제 드시고 계셨던 분 그런 분들은 상처 부위가 크지 않으면 그래도 피는 다 멈추니까 그거는 수술 끝나고 나서 다음날부터 바로 드시라고 해요.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일단 드시고 오라고 해요. 차라리. 나는 그것 때문에 심장병이나 뇌출혈이나 그 뇌경색이나 더 무서워. 아스피린 정도까지는 임플란트 심을 때는 어느 정도 잇몸을 크게 찢거나 상악동 이식술하는 것처럼 얼굴 이목이 찢어놓지 않는 이상은 드셔도 크게 무방하더라고요. 많이 드시는 거 아니니까. 기흡연자와 흡연자 그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마무리 그 기간 차이는 어느 정도가 있어요? 마무리 기간 차이보다는 솔직히 붓는 거는 붓는데 나는 임플란트 롱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오래 임플란트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냐라고 봤을 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뼈가 좀 녹는 확률이 확실히 높다. 왜냐면은 뼈 끝에 쪽으로 해서 피가 잘 안 통하면은 점점 뼈는 녹거든. 아니 멀쩡한 자기 이도 뼈가 자꾸 녹아 들어가는데 원래 이 뼈 녹던 그대로 생활하시면은 당연히 임플란트도 녹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이가 진짜 많이 망가져서 임플란트 심었으면은 지금부터 나는 뭐든 다 해도 된다가 아니거든. 지금부터 내가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게 됐으니까 관리를 잘해서 오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임플란트 부작용은 사실 제일 큰 부작용이라고 걱정되는 게 임플란트 해놓고 나서 아파서 뼈가 막 녹았어요. 사실 의사들이 보면은 너무 많이 녹기 전에 보면 알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녹을 것 같다 싶으면은 빨리 빼고 다시 심어드리면 돼. 근데 임플란트 빼고 다시 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심는다 하면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엄청 무섭고 막 그러신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셔서 빨리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게 양상이 보이면은 빨리 빼고 다시 심어줘야 돼. 그래야지 더 이상 뼈가 녹는 거 방치하고 거기서 금방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어요. 녹을 만큼 다 녹고 나서는 안 돼. 뼈가 다시 만들기도 어려워. 안 녹아야 돼 그냥. 그리고 임플란트 부작용이 엄청 그렇게 떡같이 만들어가지고 죽겠다. 그걸 다시 만들어드리면 되지 뭘. 임플란트 자체의 부작용은 아닌 것 같아. 임플란트 자체의 부작용은 만약에 시술자가 뭘 잘못했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올 수 있는데 자기 이랑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은 거의 부작용이라는 거 거의 없던데요. 괜찮아요. 요새는 임플란트 효과가 너무 좋아져갖고 이 뼈가 녹겠다 싶으면은 빨리 조치를 해주면 돼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심으셔도 됩니다. 통증 때문에도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술을 할 때 어느 정도 통증이 있다? 사실 임플란트 심을 때 통증은 이 뽑을 때보다 덜 아파요. 수술하는 거는 뽑는 것보다 더 빨리 끝나고 더 쉬워. 생각보다 임플란트 통증은 그냥 주사 맞을 때 아픈 정도. 그리고 한꺼번에 진짜 한 20개 씹는다 막 이러면은 좀 더 아프시지. 그럼 이 한 5개 뽑는 정도의 통증. 그리고 금방 괜찮아져요. 방금 우리 할머니 지금 우리 할머니 몇 살이셨냐? 83살이셨나? 웃으면서 시작하셨어. 이틀 전에 임플란트 심었는데 다음은 어때? 멍도 안 들고 붓지도 않고 몇 개를 갖다 박았지?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할머니 소리 한 번 안 들으셨다. 생각보다 안 아파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형치과 김동현 원장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러면 틀니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다. 고리를 이용해서 자기 치아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그냥 덮어놓는 거지. 제일 불편한 게 틀니는 잇몸 위에 얹혀놓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고정이 안 되고 옆에 자기 치아가 있으면 자기 치아에 고리를 건 거 위에다가 틀이 움직이지만 않게 하고 힘을 받는 거는 이제 잇몸이었지. 자기 치아에 고리를 걸 때 틀니가 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다 이제 금속으로 이제 이게 눌림 방지하는 이런 것도 레스트라고 해서 이것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고리가 잡고 위에서 누르는 치아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맞죠. 시간이 지나면은 걸어놨던 지지체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부분 틀리 없는 부분에다만 틀리 2를 집어넣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틀리 양쪽 어금니가 없어요. 그러면은 금속 대가 이제 혀 밑을 지나가든가 입천장을 덮어야 돼. 그러니까 답답하지.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안경을 쓰신다고 말씀드리는데 안경보다 더 불편하지. 안경을 눈에 이렇게 붙이진 않잖아. 이게 코에 얹고 귀에 거는 게 사실 부분 틀린 거고 완전 틀리는 그냥 안경 렌즈를 내 위에다 눈에 얹어둔 거야. 이렇게 흔들면 다 떨어지지. 똑같아요. 그리고 완전 틀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해주는 치아가 하나도 없으니까 잇몸에 이렇게 붙여놓기만 해요. 그래서 음압이 가서 압력 때문에 찰싹 왜 그런 거죠? 뾱뾱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틀리는 사실 뾱뾱이가 되는 거야. 짤 하고 붙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움직이면 잇몸 위를 상처를 낸단 말이에요. 좀 불편해요. 틀리는 대신에 장점은 비용이 좀 덜 들어간다 라는 게 있고, 완전 틀리 같은 경우에는 잇몸도 만들어주고 이제 잇몸 밑에 뭐 입술에 꺼진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상을 해주니까 끼고 있으면은 훨씬 더 좀 얼굴이 빵빵해져요. 그래갖고 그 볼륨감 유지는 틀리가 더 좋아. 대신에 이제 씹는 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치아가 100이면 완전 틀리는 5라고 봐요. 부분들이 해봤자 15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5 갖고 씹으셔야 되니까 잘 못 씹으시지. 근데 정말 뼈가 좋으신 분들이 틀니를 했을 경우에는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 틀니로 게장 씹어 먹으신 분들이 있어. 씹지 말라고 해도 씹어 먹어. 플라스틱인데 그 틀니가 가운데로 쪽쪽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뼈가 좀 많은 사람들, 뼈가 좀 있으면 이 뼈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 위 여기 양쪽에다가 이제 틀니를 잡아주니까 이렇게 음압도 잘 생기고 길어지니까. 진짜 잇몸이 없으신 분들은 잇몸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자야. 정말 그 위에 얹어야 돼. 그러니까 폴리덴트나 이런 것처럼 추가적인 접착제를 사용을 해야 되지. 그리고 틀니의 장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렴하다. 왜냐면은 통으로 다 집어넣어도 비용이 임플란트 하나 씹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보험이 되니까. 보험들에게 그게 어디야. 와, 옛날에는 진짜 힘드셨지. 지금 보험 되니까 40만 원 정도? 아마밖에 안 할 거예요. 물론 8년에 한 번씩이지만.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틀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틀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잡히는 고정되는 게 없으니까 그 고정시킬 수 있는 거를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지. 고정시키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씩 낱개로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똑딱이를 가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을 붙이는 방식이 있고, 임플란트 심어놓는 엮어가지고 발을 만들어요. 기차 레일처럼. 그 레일에다 틀니를 꽂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쉬운 거를 자기 치아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고리를 거는 방식도 있고, 이건 환자분들 뼈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얘기하고 하는 거지. 왜냐면 비용 임플란트가 심어지고 이거 들어가면 들어가서 비용 계속 올라가니까 가장 저렴한 방식을 찾으시면은 2개만 심고 아래 거는 똑딱이로 하는 거. 그 위에 같은 경우는 2개 심으면 안 돼요. 위에 거 2개 심으면 임플란트 분져서 제대로 받지를 못해. 그럴 때 최소 위에는 4개를 심으라고 그러는데, 4개 심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앞니는 무조건 임플란트는 앞쪽으로 방향이 가요. 이렇게 해서 세워서 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똑딱이가 4개가 있으면 4개의 똑딱이 방향이 다 다르는 거야. 그러니까 똑딱이가 제대로 결착이 안 돼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바 타입을 많이 하시라고 그러죠. 차를 하실 거면은. 아니면은 위에 차를 2를 만들어 버리라고 그래요. 차를 만들고 나서 부분 틀니를 쓰시라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비용은 어떤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몇 개를 심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심는 것보다 조금 저렴해요. 단점은 일단 임플란트 심어놓은 게 부러지면 그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바타입을 했어도 일단은 입천장은 덮긴 덮어야 조금 떼어놓긴 하는데 그래도 답답해. 어쨌든 틀니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순간 답답해져. 넣다 뺐다 해야 되니까 밤에 주무실 때마다 빼고 주무시고 해야 되니까 그 틀니를 빼고 있으면은 이가 없어 보이잖아, 하나도. 그게 싫으신 분들도 있지. 그리고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 훨씬 덜 오래 써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목뼈가 계속 변하니까. 그러니까 틀니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바꿔주면서 또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똑딱이를 달았으면 똑딱이가 헐거워진단 말이에요. 똑딱이 헐거워진 것도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임플란트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좀 완전 틀리는 씻는 게 5였고 뭐 부분 틀리면 2, 30 된다 치면은 임플란트는 80 이상 9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체하시는 단단한 것도 잘 씹으실 수 있고 근데 자기 체하는 거의 똑같아. 넣다 뺐다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박아놓은 거에 결국 뿌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웬만한 거 씹을 수 있는 거 다 씹을 수 있어요. 완전 다르지. 그리고 입안에 이제 웃거나 뭐 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색깔을 내는 걸 더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또 남은 이들이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이 임플란트 빼고 남은 이들이 망가졌다 이렇게 하면 남은 이들만 이제 하나씩 이제 다른 걸로 치료가 가능한데 틀리는 남은 이가 망가졌으면 틀린 통을 다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부분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죠. 단점은 비싼 거지. 비싸고 일단 수술이니까 조금 아플 수도 있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요. 무서워서 그렇지만 제일 단점은 비싼 거지. 그리고 임플란트를 모조리 모든 케이스에 다 심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뼈가 말도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턱뼈만 남으신 분들은 도저히 임플란트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심을 때 난이도가 올라가고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어쨌든 구멍을 뚫는 거니까 한번 외과적 수술이니까. 근데 요새는 기술이 진짜 좋아져가지고 못 심는 건 거의 없어. 아린이 하나도 없이 틀리는 30년 썼어. 턱뼈밖에 없어. 턱뼈에다 임플란트 100개 심은 다음에 거기를 입을 완전히 소독해주는 방식도 나왔어요. 좋아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안녕하세요. 도서치과 김동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don유치과 김성국 원장입니다. 우리 성구 원장님은 그냥 훌륭하신 분이지. 어쨌든 손도 빠르고 수술도 잘하고 지금 대표원장님이십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영상을 같이 찍어주실 우리 대표원장님 김동보 원장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인사해. 사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가 2016년도부터 이제 뭔가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거의 연장선이겠지. 성형외과도 요새 그렇지 않나? 양악 스텐트도 다 디지털로 뽑아내더라고. 그래갖고 그런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플레이트를 박아야 될지까지가 이제 디지털로 미리 다 해서 나오대.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디지털 쪽으로 확장이 되어서 우리도 사실 뭐 이제 점점 디지털 쪽으로 더 간다고 봐야지. 네, 사실 근데 디지털 임플란트는 가이드 쓰는 것도 좋지만 가이드로 사실 모든 어려운 케이스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를 쓰기 전에 임플란트를 최소 1000개 이상은 심어보고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당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예전에는 이게 각 이제 치료과 선생님이나 보조과 선생님이나 외과 선생님이나 다 보는 게 달라가지고 있는 자리에 심자 뭐 대충 심어놓자 뭐 이게 어쨌든 개수만 때려놓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임플란트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임플란트 심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씹고 이쁘게 하려고 임플란트를 심는 거지. 근데 이게 고철물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임플란트는 심어놓기만 해서 장대기다 이게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계측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디지털이니까. 그래서 점점 트렌드가 그렇게 변하겠지. 사람들도 예전에는 임플란트 씹으면은 씹을 수만 있으면 돼 이거였다가 점점 이제 무심물도 안 꼈으면 좋겠고 모양도 이뻤으면 좋겠고 색깔도 이뻤으면 좋겠고 이제 오래 썼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변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1등인 것 같아. 딴 나라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 왜냐면은 장비도 비싼 데다가 임플란트도 엄청 비싸잖아. 모기를 다시 보면 거의 뭐 벤츠 S클래스한테 그렇게 나오는데도. 그죠. 사실 우리나라가 임플란트가 엄청 저렴하고 되게 잘하는 편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한국에서 임플란트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거의 못해도 F수급이었었는데 가격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 아반떼 사는데 사실 트렌드가 예전에 임플란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임플란트 이런 거에 대한 이 피스처 형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정말 중구난방이었거든. 표면 처리도 그렇고. 근데 표면 처리는 어차피 이제 SLA로 이제 다 끝났고 이 표면 처리한 거를 이제 어떻게 더 뼈에 잘 붙고 어떻게 더 빨리 붙고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임플란트 표면 처리 위에다가 다시 이제 UV를 처리한다든가 플라즈마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뼈랑 더 잘 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하는 게 사실 트렌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심고 나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거 심어서 끝이 아니구나. 레이저 치료는
임플란트 추후 관리에 대해서의 문제였지. 예전에는 막 물방울 레저나 이런 걸로 절개를 할 때 피가 덜 나고 붓지 않게 절개를 한다. 이거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안 째면 되잖아. 안 째면 되거든. 안 째고 심으면 되지. 뭐 안 아프게 째고 뭐 이런 게 필요가 뭐가 있어. 임플란트 뽑자마자 심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정립되기 시작한 것도 한 15년 전?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도 좀 나이 많이 드신 치과 의사분들께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 거를 약간 지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많은 저희가 연구는 안 하지만 환자를 많이 팔로우 해본 결과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출자의 능력만 되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 게 나중에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치료 기간도 절반 이상으로 단축되고요. 원장님은 어떤 표면 처리를 가장 선호하세요? 임플란트? 난 UV도 많이 써보고 플라즈마도 써보고 일단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거를 고지모드로 다 믿진 않잖아 우리가. 고지모드로 다 믿진 않거든. UV는 UV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플라즈마는 플라즈마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뼈가 단단한 데는 확실히 UV나 플라즈마나 진짜 빨리 붙더라. 4주만 되면은 완전 최종 불청물이 들어가도 무방울 정도로 빨리 붙고 발치 즉시에서 염증이 너무 심했던 데는 이게 UV나 플라즈마가 친수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친수성이 좋은 뿐만 아니라 친유성도 좋아. 그리고 만약에 거기 염증 조직이 있다가 이러면 염증 조직이 딸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오히려 염증 조직 때문에 임플란트가 안 붙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사실 신한 사람이 이제 보고 나서 판단하는 건데 표면 처리는 확실히 일반 SLA 표면에 UV나 플라즈마 촬영이 좋더라고. 요새 그리고 어떤 임플란트는 UV 촬영할 수 있는 기계도 나와가지고 그런 기계도 있구나. 맞아. 플라즈마도 그런 거 있어. 우리 갖다 놓은 거야. 나중에 그거는 기계가 오면 한번 보여줘야지. 보여드려야겠네. 그러면 확실히 표면 처리 안 한 것보다는 원장님이 느끼시기에도 표면 처리한 임플란트가 훨씬 빨리 붙죠? 네. 그리고 어떤 원장님들은 표면 처리 안 한 임플란트에 심지도 않더라고. 나도 그러고 싶다. 비싸. 그런 걸 봤지. 저는 항상 저를 찾아주시면은 항상 달려가서 성심성의껏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통 임플란트 전문이기 때문에 정말 환자분들이 아픈 거, 두려운 거 이런 거 없이 언제든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인치과 화이팅! 치료 계획 자체를 실장이 자체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병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자치과 김동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 어떻게 하면은 잘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맞는 임플란트가 있을까? 이거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 임플란트는 잘 심는 사람한테 심는 게 좋지. 그리고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자기 주관을 하고 하거든. 나는 사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사가 딱 자기 생각이 정확하게 딱 있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면은 정말 모든 의사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 심지어 우리 엄마 임플란트 심을 때도 내 친구랑 나랑 둘이 의견이 달랐는데 그러니까 임플란트 심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을 만한 의사를 찾는 건데 믿을 만한 의사를 찾는 거가 객관적으로 뭔가가 없네? 그지? 사실 얘기를 들었을 때 의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치료에 대한 주관이 확실해야 돼.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건 저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거 같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사실 이게 의사랑 환자들과의 사이의 관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의사가 훨씬 더 뭘 많이 알고 환자는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의사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환자를 자기 치료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그 선생님들은 일단 자기 치료에 대한 나중에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왜냐면은 일단 심어놓고 딱 그냥 끝! 나는 이거 심었으니까 됐어. 붙으면 됐어. 붙은 다음에 1년 만에 망가지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드물어요. 한 4, 5년, 5년, 한 10년 보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내가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한 번 좀 고민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끝?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나중에 예후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주관을 갖고 계셔야 돼. 근데 그런 주관을 갖고 있으려면 일단 임상적 경험도 많아야겠지만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돼요. 근데 염증이 되게 심해. 그러면 옆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 염증이 심한 이 치아 때문에
한 4, 5년 있다가 이 임플란트가 같이 망가지게 생겼어. 그러면은 그 후에 4, 5년 있다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임플란트 심었다고 다시 뽑고 심고 이도 뽑고 심어야 돼. 그러면은 이게 과연 맞는 치료 방법이냐라는 거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임플란트하고 자기 치아하고 있을 때 자기 치아 쪽에 뼈가 녹으면은 임플란트랑 붙어 있으면은 틀림없이 임플란트도 같이 녹아요. 왜냐면은 염증에 닿으면은 자기 치아보다 임플란트가 표면이 더 거칠기 때문에 염증이 이완되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치아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흔들리고 있어. 그 뼈가 나중에 분명히 더 녹을 것 같아. 그럼 지금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 깊이를 조금 더 깊게 심느냐, 얇게 심느냐, 아니면 맞춰서 심느냐, 이것도 사실 의사들의 임상적 판단이거든. 약간 더 깊게 심어서 뼈가 좀 녹아도 잘 버틸 수 있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딱 붙여서 만들어갖고 지금 상태에서만 괜찮게 만드느냐, 이렇게 되냐에 따라서 이유가 너무 달라요. 당장에 붙어서 식사하시는 건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 추후에 어떻게 관리되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거만 심고 딱 끝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의사가 어떻게 책임져 줄 거야? 사실은 이가 망가지면 그때부터 환자 탓이지. 당신이 원래 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뼈가 더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분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 요새 임플란트 심으시는 거는 나는 사실 어떤 임플란트 심어도 된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은 요새 임플란트들이 전부 다 거의 상한 품질화가 돼가지고. 근데 조금 더 빨리 분야, 좀 천천히 분야 차이지. 어떤 임플란트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책임은 이제 술자가 져야지. 이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치료 주관이 확실한 사람한테 심어라. 이게 사실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뽑아도 되고 이건 안 뽑아도 되는데 나중에 뽑읍시다. 그러면 그 임플란트를 나중에 뽑아도 될 수 있게 심어놔야지. 나중에 뽑으면 같이 임플란트를 그렇게 심어놓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지 의사 선생님도.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때 사실 비용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비용이 천차만별이니까 어디는 비싸게 받고 어디는 싸게 받아요. 그럼 비싸게 받는 병원은 다 눈탱이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거 있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치료 방법도 다를 거고, 그리고 넣는 뼈의 형태도 다를 거고, 넣는 뼈의 비용도 다를 거고, 멤브레인을 쓰냐 안 쓰냐, 이게 사실 임플란트 한 개 딱 얼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으니까 임플란트 한 개 심을 때 무조건 싸게 심어주세요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AS를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히 이거 임플란트 심을 때 눈탱이도 아니다라는 게 나누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치료를 지금 끝내고 나서 나중까지 볼 수 있는 선생님이 난 더 나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자세히 받고 임플란트를 시해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과잉 진료는 아닙니다. 그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긴 한데 치료 계획 자체를, 실장이 자체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병원이 있어요. 그 의사는 이제 그 치료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지. 사실 시술 주체나 관리 주체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 어떻게 실장님이 먼저 치료 계획을 잡아? 의사 선생님이 잡아야지. 저랑 의사 선생님이 멀리 보지 않고 짧게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그냥 끝냅시다. 나는 솔직히 이건 아니라 한 번에 의사 선생님 보면 나 오래 걸쳐 죽겠어요. 10년 이상 본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전유치과 김성보 원장입니다. 네, 일단 무치약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롯이 틀니를 이용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 위에 뭐 연결고리 같은 거를 놓고 틀니를 뺐다 꼈다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이제 고정식 전체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뭐 당연히 첫 번째 얘기했던 뭐 틀니 같은 경우에는 뭐 임플란트를 심을 필요가 아예 없겠죠. 하지만 틀니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임플란트용 틀니나 아니면은 임플란트 보철물보다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틀니를 쓰시던 분들이 나중에 임플란트를 교체를 하고 나서 정말 예전과 삶의 퀄리티가 달라졌다고 하시고 살도 이만큼 불어갖고 오시거든요. 일단 그래서 틀니인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 전용 틀니입니다. 옛날에는 그 아래쪽 턱에 임플란트를 2개만 심고 뺐다 꼈다 하는 틀니를 좀 했었어요. 2개만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불편해 하셔서 보통 4개를 심습니다. 위에 4개, 아래 4개 정도면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위에 4개, 아래 2개만 해서 뺐다 꼈다 하는 틀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환자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에 그 두 번째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틀니보다는
그냥 아예 임플란트 전악 보철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임플란트 개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도 전체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최소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래는 총 6개가 들어가요. 앞니에 2개, 그리고 어금니에 2개씩 해서 총 6개가 들어가고, 위에 무치약의 경우에는 총 6개나 7개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7개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 아래쪽은 6개만 들어가도 임플란트 보철물이 잘 버틸 수 있지만, 보통 위에 뼈의 경우, 그러니까 상악뼈의 경우 하악뼈보다 조금 골질이 물러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하나 정도 더 있는 게 훨씬 튼튼한 보철물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위에 7개, 아래 6개면은 전악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제일 끝에 어금니가 보통 7번까지 있는데 6번까지 완성하는 경우를 얘기했을 때 위에 7개, 아래 6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 더 튼튼하게 임플란트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제일 끝에 7번까지 하나씩을 추가를 해서 위에는 9개, 아래는 8개의 임플란트를 심으면 충분한 임플란트 개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6번까지만 했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틀니 같은 경우보다는 거의 5배나 6배 이상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까지 했을 경우에 비해서 6번까지 했을 때는 약 60에서 70%의 힘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6번까지 심게 되면은 고기 같은 거 전혀 못 먹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웬만한 고기는 다 드실 수 있고, 근데 정말 질긴 고기, 양지, 육포 이런 거를 엄청 즐기시는 분들은 저는 7번까지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하시면은 6번까지만 해도 별로 만족을 안 하시는 경우는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임플란트 수술이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환자분의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위아래 나눠서 하겠다, 4번에 나눠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원장님들이 계신데, 사실 좀 수월하게 임플란트를 몇천 개 이상 그리고 10,000개 가까이 심어보신 원장님들은 굳이 나눠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위에 전악 임플란트, 아래 전악 임플란트를 약 1시간 반 정도면은 전부 다 식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자의 실력만 뒷받침된다면 당일에 전부 다 식립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뉴치과 김성보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뉴치과 김성보 원장입니다. 네, 일단 임플란트라는 시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20년 정도 전에는 발치를 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기다리면 뼈랑 잇몸이랑 다 찬다, 그때가 임플란트의 식립 적기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시술이 발달하고 원장님들의 손도 좋아지고 재료도 좋아졌기 때문에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발치와가 이렇게 오므라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치와가 오므라들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감싸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가장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보통 하악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4개월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한 2-3달이 또 기다렸다고 하면은 임플란트 하나 심는데 7-8달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어서 고정력을 충분히 얻어내면은 이렇게 감싸면서 금방 붙기 때문에 약 1달에서 1달 반 정도면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다 올라갑니다. 일단 그렇게 7-8개월 동안 임플란트를 없이 방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치아들은 앞으로 다 쓰러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치아들이 조금씩 이동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뼈가 아래쪽으로 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볼에 있는 잇몸도 꺼지고. 근데 임플란트가 그 뼈를 잡아주면은 더 이상 안 꺼지게 됩니다.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바로 심는 게 좋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들은 조금 실력을 키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는 좀 치과가 무서워서 치아 하나가 없는 상태로 한 5년, 6년 지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 치아가 없는 부분은 기능을 안 했기 때문에 뼈가 여기는 쓸모가 없는 데인가 보다 하고 볼 쪽이 이렇게 꺼지고 잇몸도 이렇게 푹 꺼집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보철물이 약간 더 크게 나와요. 뭐 솔직히 말하면 발치하고 뭐 한 1년 안에만 하면은 괜찮은데 발치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교합도 틀어지고 뼈도 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리 오래 지나도 발치하고 1, 2년 안에는 무조건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젊으신 분들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왜냐면 너무 딱딱한 거 씹다 보면은 치아가 이게 수직으로 파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얻어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두 개씩 임플란트 하는 경우 말고 젊은 분들 중에 막 한 40대, 30대 후반인데 전악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유전적 요인이 강해요. 보면은 부모님도 다 전악 틀니 쓰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유전적 요인을 따르게 되면은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임플란트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일단 자부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데보다 확실히 치료 기간을 훨씬 짧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얘는 뭐 전악 임플란트를 해서 뭐 보철을 맞추는 과정을 거쳐서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저희는 뭐 5, 6개월이면 다 끝나고 엄청 편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어금니가 뭐 뜬 교합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너무 빨리 하는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는 이게 자체 기공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철물도 다시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완벽한 교합과 심미적인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전악 임플란트를 완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전유치과로 오세요. 가려드리겠습니다.